네, 4.15 총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앙선관위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선거구 획정안을 내놨습니다. 지역구 4곳은 쪼개고 4곳은 통폐합하는 안인데 의석이 줄어들게 된 지역구 출마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선거 일정상 내일 본회의에서는 선거구 획정안이 처리돼야 되는데요. 국회는 수정해서 재송부해달라 이렇게 선관위에 요청했습니다. 진보진영 연합정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 둘러싼 논란, 또 여야의 공천 상황들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정치와우 정용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그리고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총선 얘기하기 전에 먼저 당정청의 코로나19 대응 회의 내용부터 좀 보고 가겠습니다. 최근에 마스크 이슈가 커서인지 맨 먼저 나온 얘기도 마스크였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마스크에 대해서는 훨씬 더 비상하게 대처해야겠습니다. 4원칙을 제시합니다. 첫째, 생산을 최대한 늘려야 합니다. 둘째, 그래도 공급이 부족하므로 배분의 공정성을 높여야 합니다. 셋째, 마스크를 사기 위한 줄서기를 없애야 합니다. 넷째, 그런 바탕 위에서 수요를 줄이는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합시다. 자, 당정청에서 마스크 상당히 신경 쓰인다 이걸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신경 쓰이죠. 지금 공적 공급을 한 이후에 네. 이제 새롭게 나타나는 현상이 우체국이나 농협 등에 긴 줄을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럼 아무래도 줄을 서면서 또 감염될 위험도 있는 거고 또 그러다가 노약자들의 경우는 감기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낙연 후보가 제시한 원칙 중에 위원장이 제시한 원칙 중에 배분의 공정성을 높이자고 하면서 한 얘기가 그 공정성에 가장 중요한 걸로 얘기한 게 TK를 우선 공급하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 원칙은 다 너무 맞는 말씀인데 이 마스크 생산과 관련하여 좀 자료를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저껜가 방송에 나와서 미국이 한 달에 4,300만 장을 생산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한 달에 4,300만 장. 우리는 지금 하루에 1,300만 장 생산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한 바가 있는데 미국 전체 인구가 3억 2천인가 그렇기 때문에 그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생산량인데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들어가서 미 언론에서 문매를 맞은 일이 있습니다. 그 미국의 부통령은 그 다음날 나와서 똑같은 얘기를 했다가 대한민국 예로 들면서 앵커가 질문을 하기도 했고요. 일본의 경우는 이제 한 달에 4억 장을 생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능력을 보면 3억 장 정도라고 합니다. 그게 하루 1,000만 장이거든요. 근데 일본은 인구가 2억 1,000만 명 정도 되지 우리보다 않습니까? 더 훨씬 많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하루 생산량이 1,300만 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세계 최대 마스크 생산 국가인 겁니다. 역량에 있어서는. 근데 국민들이 여러 가지 불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수요량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이낙연 후보가 얘기한 마지막 이런 모든 노력을 정부가 한다는 전제하에 수요를 줄이는 국민들의 협조와 이해가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교한 플랜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동의합니다. 자, 이런 주문에 김상조 정책실장이 책임지고 해결하겠다 이렇게 정부 사이드였으니까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아까 나온 얘기지만 마스크 수출 그러니까 1,300만 중에서 일부분은 수출 계약이 돼 있으니까 이거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 좀 줄여달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게 벌써 마스크 때문에 코로나19의 가장 기본적인 게 이게 비말 감염인데 그럼 마스크가 제일 기본적인 거잖아요. 지금 벌써 1월 말 22월경부터 한 달 이상이 됐는데 아직도 마스크하고 대통령께서도 몇 번씩 마스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게끔 만든 정책실장이 또 책임지겠다고 얘기하는 걸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이게 사실은 뭐 대만 같은 경우 외신 뉴스 보니까 1월 말부터 이미 마스크에 대해서는 공적 관리에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그 뭐 마스크가 부족한 사태가 없고 그다음에 마스크를 가지고 소위 장난을 치는 업체들 뭐 사재기하고 외국으로 빼돌리고 뭐 최대 19억을 과징금을 매기었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근데 대만에서도 그렇게 하는 거를 한 달이 넘을 정도로 대한민국이 뭐 하고 있었는지 잘 모르겠고 자, 외국으로 수출 물량이 많이 걸려 있어서 마스크가 부족하다.
예비비 추경 뭐 다시 하겠습니다만 예비비나 뭐 예산 그래가지고 공적 관리 하면 되잖아요. 위약금 업체가 낼 거 사실은 뭐 정부 예산으로 내면 안 되나요? 뭐 이런 발상의 전환 같은 거 해서 위약금 물고 그 마스크 확보해서 국민들한테 뿌렸다면 이렇게까지 왔을까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계속 듭니다. 그래서 김성조 실장이 주말까지 뭐 최대한 마스크 생산 늘리겠다 하고 네. 더는 이런 일이 없도록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를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호란 교수 출연하셨습니다만은 정말 재사용 가능한 마스크를 좀 개발하는 것 좀 급한 것 같다라는 얘기도 하셨고, 그리고 약국에서 이제 DUR 그 의약품 안전 시스템 활용하는 부분들도 빨리 좀 시행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게 공평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이게 뭐 실제 마스크가 갖는 예방 효과도 효과지만 심리적으로 안정시키는 부분들이 분명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총선 앞두고요. 네. 자, 지금 상황에서 정부 여당이 지금 속도를 내는 게 지금 바로 추경안입니다.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11조 7천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바로 국회에 제출이 내일 될 텐데요. 이해찬 민주당 대표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국가 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방역 추경이자 민생 추경입니다. 총 11조 이상 규모로 현재 상황의 엄중함을 감안하면 다음 주에 통과되도록 해야 합니다. 약속한 대로 야당의 초당적인 협력을 기대합니다. 자, 추경안이 내일 이제 국회에 넘어갈 텐데 이해찬 대표 얘기는 다음 주에는 처리를 해야 된다. 아무래도 조금 그 심사를 할 시간은 줘야 되니까요. 그런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는 미래통합당이 주도하는 추경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추경 심사를 할 때도 좀 아까 말씀하신 획기적 발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일부에서 지금 상태에서는 마스크도 그냥 무료로 배포하고 이런 시스템도 갖추고 추경이 그런 데 쓰여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제안도 나와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자영업도 힘들고 국민들도 힘들고 뭐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에 대하여 월세를 획기적으로 감면해주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임대사업주가 문제가 되니까 그 임대사업주가 월세를 감면해준 부분을 추경으로 보충해주고 좀 이렇게 실질적으로 추경이 쓰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소득이 전반적으로 주니까 여야가 합의해서 기본소득 개념으로 50만 원씩을 가구별로 지급하는 것 이런 제안까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추경이 될 때마다 늘 따라붙는 얘기가 있어요. 그 일상적인 경비를 추경에 얹어서 각 부처가 나눠먹기 하지 않느냐라는 의심을 사잖아요. 정말 이번 추경은 필요한 곳에 국민 혈세가 쓰이는 그런 심사를 미래통합당이 주도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꼼꼼하게 심사를 해야겠습니다만 지금 중요한 건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지금 미래통합당도 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지 않겠습니까? 미래통합당도 추경에 관한 한 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고 여러 번 천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내용이 중요한 건데 네. 아까 오전에 의결된 걸 얼핏 보니까 2조 3천억 정도가 이제 긴급 그 감염병 시설 확충하는 데 쓰이고 나머지 대충 이제 그 어려운 경제 상황을 이제 지원해주는 문제인데요. 네. 거기서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아마 미래통합당에서는 정말 이게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추경 예산이 좀 돼야 되는 거고 네. 항목상에 괜히 또 이게 퍼주기 논란이나 이런 것들은 좀 걷어내려고 할 겁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추경에 대해서는 협조를 할 걸로 저는 예상을 하는데 아쉬운 거는 지금 뭐 얘기했던 것처럼 최 의원님도 말씀 주셨지만은 발상의 전환 같은 것도 추경에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앞서 우리 그 대담에서 보니까 네. 그 중증 환자, 경증 환자 분리하는 문제, 그다음 수용 시설이 부족해서 치료 못 받고 뭐 지금 잘못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래서 지금 일부에서 생활지원센터인가요, 뭐 수련원 같은 거를 고치고 뭐 네. 하는데 그런 거를 좀 더 확충하는 방식의 추경 지원 같은 것도 좀 고민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거든요. 가령 뭐 큰 대규모 펜션 시설이나 아니면 어떤 숙박 시설 같은 거 요즘 뭐 영업 워낙 안 되니까 그런 거를 좀 더 비싸게 예산으로 객실을 확보하고 거기에 이제 환자들을 수용하는 방법을 고민한다든가 그리고 거기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일정 액수를 좀 줘서 일당을 줘서 일하게 하시고 하면 여러 가지가 괜찮을 텐데 이런 좀
제가 하는 것도 물론 그 예산 방안을 전문가 보시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하실 수는 있는데 그 방식에 있어서는 그다음에 이 발상의 전환에 있어서는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서 지금 당장 우선은 방역할 수 있고 환자 치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추경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아까 보다 보니까 조금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는 총선 이슈 보겠습니다. 총선이 다음 달 15일이죠. 아직까지 선거구 획정이 안 됐습니다. 여야 논의가 잘 안 되면서 결국 중앙선관위의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안을 내놨는데 네 곳은 쪼개지고 네 곳은 통폐합됐습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 위원장의 입장문 발표 들어보시죠.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인구 편차 범위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획정 기준을 준수하여 선거구 변동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예, 이제 지금 지난번 선거법 개정할 때 의석수가 그대로 고정이 됐기 때문에요. 어쩌면 선거구 다시 짤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 인구 상한화. 변화가 생겼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지금 가장 반발하고 있는 노원구 같은 경우에 반발의 내용을 보시면 네. 사실 강남이 지역구가 하나 없어져야 돼요. 그런 인구 예상이 상한화. 많았었어요, 원래는. 그런데 갑자기 노원 쪽이 없어졌거든요. 네. 원래 노원은 1순위가 아니었어요. 그 순위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꼭 없어질 곳, 그다음에 새로 분구되는 곳. 근데 갑자기 이 강남이 남고 노원이 없어지면서 이게 서로 주고받기 한 게 아니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미리 그 여야의 입장을 받아서 하나 주고 하나 받고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냐. 조율이 된 아니다. 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선거구 획정위든 국회든 이런 네. 걸 할 때는 기준에 맞게 해야 돼요. 예, 기준이 13만 몇천 명이 하한 기준이거든요. 네. 그리고 상한이 28만 몇천 명이 되겠죠? 그러니까 상한선을 넘으면 쪼개고 예, 하한선을 내려가면 합치고. 예, 가차없이 합쳐야 돼요. 네. 근데 단 하나 고려해야 될 건 농어촌 지역의 경우는 조금 배려가 돼야 된다는 또 다른 특별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항에 어긋나면 이번 그 선거구 획정안이 받아들여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분은 꼭 말씀드려야 되는데 네. 20대 총선 때도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선거구 획정하는 과정에서 법을 안 지켜요. 그러니까 이런 국회를 어찌해야 될지는 정말 고민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노원 원래 이제 가벌병. 너무 가벌병인데 병이 네, 네. 없어지는 상황이 된 그죠. 거고. 그러니까 세 개의 선거구가 두 배. 대변인 보시기에는 어디가 지금 제일 문제가 될 것 같습니까? 저는 다 지금 문제입니다. 문제는 다 문제가 되죠. 다 문제가 되는데 노원 같은 경우는 벌써 후보가 정해진 데도 있고 네. 이미 또 운동을 경에는 하고 지금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저 날벼락 맞았다고 하고 24시간 동안 나는 저기 자명한다 뭐 이렇게 글을 쓰고 이제 자명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그 이준석 최고위원뿐만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의 이준석 최고위원뿐만 아니라 그래 또 민주당의 우원식 의원이 의원, 있어요. 뭐 고용진 의원 다 걸려 있는 네. 문제라 지금 모든 후보가 지금 날벼락을 받은 상황인 것 같고 여기 이제 좀 전에 최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인구 하한 상한에 걸렸던 문제인데 생각지도 않은 노원이 이제 이렇게 통폐합되는 바람에 그런 문제가 생긴 거고 두 번째 또 좀 큰 문제는 사실은 강원도 같은 경우 네. 강원도 같은 경우 서울 면적의 8배나 되는 선거구가 지금 생길 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는 특히 다 아시는 것처럼 6개 시군이 합쳐지는 예, 부분이 그래서 뭐 생겼어요. 이쪽 속초 고향부터 해서 이쪽 철원 화천까지 뭐 다 뭉치는 네. 그래서 엄청나게 큰 선거구가 좀 생길 판인데 그럼 과연 제대로 된 대의민주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런 좀 논란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거운동 하기도 힘들겠습니다. 선거운동 하루 종일 차만 타고 다니다가 그냥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좀 전에 이제 2시에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이제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했습니다. 네. 그리고 3시에 행안위를 열어서 이제 전체 회의를 열어서 제 아마 의결을 네. 요청을 할 것 같은데 네. 이 원내대표, 이 3당 원내대표 기자회견을 통해서 얘기한 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선거법상 선거일 전 15개월 전에 있었던 인구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 선거구 획정위에서 준 게 맞느냐 하나. 두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농산 어촌을 대별할 수 있는 선거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큰 공정선거구를 만들어주면 이게 법률에 위배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제의를 요청했지 않습니까? 문제는 지금 시간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6일이 선거인 명부가 확정돼야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모레. 그러니까 모레죠. 원래대로 하면은 선거구획정위원회도 이렇게 급하게 안을 내놓은 이유가 원래는 전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후에 그걸 가지고 선거구획정위에 올리고 거기서 얘기가 되면 이걸 본회의에 통과해서 의결을 해갖고 통과를 하는 건데 그 순서가 밀리다 보니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안을 내놨고 네. 원래대로 하면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되고 6일 뒤에 선거인 명부가 확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모든 게 다 엉켜가는 상황이라 3시부터 있는 전 행안위회의에서 어떤 내용으로 결과가 규결이 될지 그걸 보고 거기서 선거구획정위에 또 합리적인 안이 들어가서 선거구획정위도 이게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안이 나온다면 일정대로 갈 수 있고 네. 그렇지 않으면 대혼란이 좀 생길 수도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대혼란 얘기하셨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6일이라는 그 시한이 재외선거의 명부를 그때까지 확정을 하는 게 법으로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거 안 하면 그야말로 선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또 다른 논란이 불러일으켜지죠. 그렇기 네. 때문에 국회가 또 후다닥 일 처리하는데 아주 재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 3월 충분히. 6일까지 충분히 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혼란은 네. 오지 않을 것이다. 근데 선관위 입장에서 볼 때는요. 기껏 만들어놔서 보냈더니 지금 하루 만에 다시 만들어 보내라. 이 다시 만들어서 보내면 또 이것도 웃음꼴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어서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야 국회에서 그 수정안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제출하면 되는 거 아니냐, 확정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네, 보세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법에 명시해야 돼요. 선관위의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명시한 안을 국회는 1.1획도 못 고친다. 이렇게 되면 선관위에 힘이 실리기 때문에 선관위 절차가 훨씬 더 권위를 갖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국회에서 바꾸잖아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도 참 난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은 저는 6일까지는 해낼 거라고 봅니다. 국회의 힘입니까? 국회의 힘이 아니라 이제 닥쳐야 해결하는 국회의 문제가 벼락치기 되는 거. 습성입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쳐지고 어떻게 쪼개졌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좀 안 된 것 같은데 이거 좀 정리를 좀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일단은 지금 그 노원 말씀 우리 네. 아까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노원 갑을 병이 먼저 없어지는 부분, 하나 이제 통폐합되는 두 개로 줄고 네. 그다음에 세종이 하나였는데 2개로 늘어나고. 늘어나고. 우선 늘어난 거 말씀드려야겠구나. 네네. 그다음에 이제 강원도 춘천이 하나에서 2개로 늘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있고 경기 화성이 경기 화성이 쪼개지고 2개. 예. 예, 하나 더 늡니다. 전남 순천이 또 하나 늘게 됩니다. 예, 주는 지역이 좀 아까 서울 노원, 네. 그다음에 경기도 안산이 인구가 65만인데 4개 선거구였어요. 그래서 그게 3개로 세 개로 줄어들고요. 예, 됩니다. 그다음에 강원도에서 또 하나 줄고 전남에서 또 하나 줄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선관위는 나름대로 주는 곳과 느는 곳을 딱 4개 해서 그리고 약간 강별 배분도 좀 한 것 같다는 느낌은 그래서 있습니다. 선관위로서는 최대치를 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남은 쟁점은 네. 노원과 강남을 어떻게 할 것인가만 남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권에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 보겠습니다. 비례연합정당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정치개혁연대 외부 세력입니다. 말하자면 여기서 어저께 선관위에 창당 신고를 냈다. 그러면 이게 굴러가는 건데요. 네. 문제는 이제 민주당이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정의당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문제인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이것의 핵심은 정의당입니다. 민주당이 아니에요. 민주당은 이미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네. 그 기득권 포기의 구체적인 내용이 소위 연동형 비례대표제 캡 씌워진 30석에 대해서는 거기서 한 석의 의석도 욕심내지 않겠다. 이 원칙을 분명히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애초에 그냥 갔을 때 병립형에서 민주당이 한 7석 정도 얻는다는 겁니다. 그 7석까지만 민주당은 뭐 얻도록 하겠다. 나머지는 다 포기한다. 이 입장을 계속 밝혔어요. 네. 그런데 정의당이 한다고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그렇죠. 네, 근데 그리고- 정의당이 하겠습니까? 그거는 모르죠. 정치가 워낙 생물이다 보니 이게 되게 복잡한 건데 정의당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독자적인 비례민주당을 못 만듭니다. 그리고 안 만들겠다고 했어요. 그건 명분 때문입니까? 예, 그거는 하면 안 되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민주당이 훼손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구자유한국당이 미래한국당을 출범하고 통합을 했어요. 미래통합당이 네. 비례를 안 내기로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미래한국당에
이제 비례가 몰려가게 되니까 네. 지금 시뮬레이션 해보면 미래한국당이 27석의 비례대표를 얻게 됩니다. 27석입니까? 네. 47석이죠, 지금? 네, 그런데 네. 27석 정도를 얻게 된다는 시뮬레이션이 나오다 보니 네. 모두가 위기가 된 겁니다. 정의당도 20석 중에 정의당이 다 가져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민생당도 있고 뭐 이렇게 되니까. 네. 그래서 그 위기의식 속에 이제 시민사회 원로와 녹색당 중심으로, 녹색당의 일부 간부 중심으로 비례개혁 정당을 만들어서 미래한국당에 대항하자 이런 게 나온 거거든요. 만약에 정의당이 안 한다고 하면 나머지들이 합쳐서 비례개혁 정당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의당이 불리해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도 무조건 안 한다라고만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의당은 하지 않겠다라고 입장을 공식적으로는 내고 있는 것이죠. 공식적으로 내고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예산은 좀 것처럼 해보지 않을까요? 몰려가다 보면 정의당도 어떻게 할지 모르죠. 근데 실질적으로 최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렇게 담백하게 얘기하면 되는데 네. 사실은 민주당 속내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하고 있지만 외곽에서 이렇게 움직임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라고는 하지만 속내는 하고 싶어. 뭐 이런 눈치 아닌가라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차라리 최 의원처럼 담백하게 우리는 그거 안 해요, 그거 못 해요 라고 딱 하면 좋은데 민주당 지도부는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여지껏 잘못된 선거법을 가지고 만들어서 이제 와서 그렇게 미래한국당을 막 뭐라고 폄하를 하다가 이제 와서는 내 손으로는 직접 안 만들지만 어쩔 수 없이 상황이 이렇게 가니까 비례 정당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더 꼼수 아닌가. 차라리 뭐 불가피 이런 상황이 있어서 하겠다던가 아니면 우리 선거법 선거구제 만들어 봤는데 선거제가 잘못됐다라고 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저 같은 이제 일반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이 속내가 일반 사람 아니시죠? 이중적이다. 일반 사람 아니신 것 같아요. 그거보다 민주당이 비례민주당을 직접 만드는 건 못한다고 봅니다, 저는. 직접은 못한다. 네, 그래서 네. 용광로 개혁 비례당이 나오면 민주당은 거기에 참여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데 네. 민주당의 그 결정에 가장 영향을 주는 변수가 먼저 정의당이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정의당이 결정하지 않으면 이걸 한다 안 한다 말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민주당은 그런 상황이고 다만 원칙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했기 때문에 민주당은 사실 비례 의석을 이미 대여섯 석을 잃은 상황에서 출발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신을 유지해서 7석 이상, 그러니까 8석, 9석 우리가 가지려고 하지 않겠다. 요거만 천명하고 있고 최재성 의원 같은 사람은 아예 아예 내지 비례를 말자. 내지 말자. 그리고 지역구에서만 민주당은 승부하고 비례는 정의당과 소수당들이 갖도록 하자. 그래서 민주당이 이 진보 개혁 정당들의 의석수를 높이는데 헌신하자고 주장까지 하니까 사실 그 정도 자세면 정의당으로서는 좀 압박이 되겠죠. 지금 보면은요, 이렇게 다른 당들 진보 정당들 민주당 포함해서요, 그 범진보 쪽에서 갈라졌을 때 얻을 수 있는 비례 의석하고 지금 미래통합당, 그러니까 새로 그 연합정당을 만들었을 때 얻을 수 있는 비례 의석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날지. 왜냐면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현재 상황에서 미래한국당은 27석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 정도가 시뮬레이션으로 거꾸로 하면 연합정당이 만들어지면 거꾸로가 됩니다. 미래한국당 미래한국당이 쪽의 더 줄어듭니까? 포션은 한 20석 내외로 줄고 이쪽 개혁 비례당, 개혁 비례당의 포션은 27석 정도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7석의 게임인데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14석의 게임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정의당으로서도 저는 공식적으로는 그 워딩은 저는 정확히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비례민주당을 만들어서 비례 공천을 비례민주당에 몰아주는 상황을 막는 게 1차적인 목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스스로 비례민주당을 만들 수는 없는 상황이죠. 네. 스스로는 지금까지 해왔던 얘기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는 만들지 못하지만 그래서 지금과 같은 형태의 외부에서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무언가의 비례정당을 도모를 하고 민주당은 불가피 여기에 합류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양을 갖춰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를 들면 시민사회 원로나 특히 녹색당 쪽의 간부들에게는 되게 모욕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초에 민주당이 그런 구상을 할 수가 없는. 왜냐하면 요새 모든 게 투명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흐름도 3개나 있는 거예요. 정치개혁 정당이 있는 거고 정봉주 의원은 이미 만들어서 열린민주당인가? 그런 식으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또 시민을 위하여라는 정치 그룹이 생겼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흐름은 그냥 민주개혁 쪽을 지지하는 그 지지자들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라 그걸 민주당이 막기는 또 힘들지 않겠습니까? 순수하게 정치 공학적으로만 봤을 때요. 지금 민생당이 3% 못 넘을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의당도 그렇죠. 3%못 넘을 가능성도 그렇죠. 있고 정의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래한국당에서 27석, 25석, 27석 가져가더라도 남은 비례의석들에서 거의 대부분 정의당이 가져갈 수 있지 않겠느냐. 굳이 연합정당 만들지 않아도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너무 자의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정의당 제 생각입니다. 이건. 네, 네. 근데 정의당은 정의당의 본래 지지율은 7%에서 10% 사이입니다. 그런데 선거 때가 되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지역에선 민주당을 뽑고 네. 비례에선 정의당을 뽑기 때문에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정의당이 네. 이런 전체적인 미래한국당에 대항하는 진보개혁 블록에서 이탈하게 되면 민주당에서 원래는 정의당 찍어주려 했던 표가 했던 빠진다는 표들이 거죠. 빠져나오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으로서도 그렇게 네. 쉽게 안 하겠다고만 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어쨌든 어려운 문제인데 이것도 역시 빨리 결론을 내지 않으면 무산될 가능성이 이거는 커진 3월 8일에 네. 정의당의 전국회의가 있습니다. 네. 그 전국회의까지 정의당이 입장을 정하거나 아니면 심상정 대표에게 전국회의에서 모든 걸 위임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만 이게 진행될 수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